무역통계 12주차 2차 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과제 잘 하고 계세요? 데이터 찾는 거?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 데이터 관련된 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면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지만 기말고사, 테이크홈으로 보는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리고 통계적 정당성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개발이 한창이잖아요. 백신 개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 제약회사, 범정부적 차원에서 백신 개발이 한창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가 진통 효과가 긴 신약을 개발했는데 치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통 시간. 그래서 완벽하게 조사하려면 치통 환자 전체에게 신약을 투약하고 진통 시간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통 환자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진통 시간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심 대상은 전체 치통 환자에 대한 진통 시간이지만 실제 여기서 관심 대상, 분석 대상은 일부 환자의 진통 시간입니다. 이처럼 환자, 즉 관심의 대상인 모든 개체의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실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집합을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모집단, 표본. 그래서 이 예에서는 진통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88쪽 상단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앞에서 백신 개발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모든 사람, 인종, 나이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이제 전수조사라는 말과 표본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모든 개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개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그래서 전수조사의 예에는 인구주택조사, 징집 대상자로 하는 신체검사 등이 있는데, 아마 올해도 지금 한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매년마다 집계를 해야 되지만 매년마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수조사라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찰 대상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전수조사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표본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 이거를 표본이라고 하겠죠. 샘플. 표본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구조사 예를 보셨던 것처럼 인구주택 총조사,
예를 들었던 것처럼 표본조사하고 비교할 때 일단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성, 관찰 대상의 수를 줄임으로써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 절약. 적은 수의 개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분산을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확성. 적은 수의 개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수집과 처리 과정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표본조사의 어떤 장점이겠죠. 근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단이 무한히 많거나 모집단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본조사만이 가능합니다.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통조림, 참치 통조림의 위생 점검을 한다라고 할 때 참치 통조림을 무조건 다 모든 참치 통조림을 뜯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판매할 수 있는 통조림 하나도 남게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 조사할 때 기업의 경우 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원에 대해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비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미와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 추출 방법, 즉 어떻게 우리가 표본이 샘플링이라고 했는데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표본 추출, 이거를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죠. 샘플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확률적 샘플링과 비확률적 샘플링, 한국말로는 추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률적 추출과 비확률적 추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률적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경우고, 비확률적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일부 개체가 선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비확률적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 추출에는 단순 무작위 추출, 체계적 추출, 층화 추출, 군집 추출이라는 게 있고, 비확률적 추출에는 판단, 할당, 편의 추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9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선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simple random sampling.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무작위 혹은 랜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무작위라는 말이 있지만 랜덤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 세밀함 이런 게 있지만 디테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simple random sampling이라고 해서 모집단의 각 개체가 표본 요소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한 경우를 랜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개체가 만약에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im으로 n개의 표본 요소를 선택한다면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체계적 추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systematic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만약에 모집단의 개체가 1, 2, 3 땡땡땡땡 n개의 번호, 일련 번호를 부여한 후에 첫 번째 표본 요소를 임의로 선택하고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 요소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20개의 표본 요소를 선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2부터 50 중에서 임의로 1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50일에서부터 100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 해서 이렇게 50번 간격으로 다음 표본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체계적 추출이라고 하고요. 그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층화라는 말, 사실 뭐 한국말로도 많이 듣지는 않는데 우리 여기서 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 암석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암석층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있는 거, 그런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성격에 따라 몇 개의 집단 또는 층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원하는 개수의 표본 요소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의 초봉을 조사할 때 업종에 따라 그 봉급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는 층화 추출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제 뭐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만약에 같은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 중견기업, 진경기업, 그러한 그룹 내에서 업종에 따라서 뭐 금융업이냐, IT업이냐, 유통업이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별로 분류해서 각 집단에서 일부 샘플을 찾아서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군집 추출, 비확률적 추출 방법에서 군집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군집이라는 말은 이제 클러스터라는 말로 쓸 수 있고, 이 클러스터라는 말과 아까 트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뜻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차이가 있는데 집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때 집단이라고 번역할 때 좀 유사해서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모든 집단 내에서 표본 요소가 선택되는 거죠. 그런데 군집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집단 내에서만 표본 요소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층화 추출은 이렇게 모든 게 있는데 모집단이 있는 걸 그걸 다 분류를 한 거죠. 분류를 해서 거기에 표본을 추출하는 건데, 군집 추출은 선택된 집단,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 선택된 집단 내에서 표본 요소가 선택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2개의 권역만을 선택하고 이 권역에 속한 가구를 표본 요소로 선택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전국을 광역시도로 분류할 때 17개 광역시도로 분리를 하잖아요. 이때 뭐 대구하고 뭐 대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부산과 인천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도시 내에서의 어떠한 인구조사 혹은 주택조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군집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 추출은 층화 추출과 유사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약간 제가 들은 이게 있잖아요. 그 대졸 초봉의 산업별 대졸 초봉의 차이점과 지역별로 나눴었을 때 2개를 선택해서 특정 지역의 어떠한 인구조사 같은 그런 것,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군집 추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비확률적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일부 개체가 선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에는 판단 추출, 할당, 편의 추출이라고 있는데, 판단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반적으로 자의적 추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확률적 추출은 자의재량적 추출. 그 판단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표본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연구자, 뭐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소비 품목을 정해야 되는데 모든 소비 품목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몇십 개, 몇백 개 혹은 이러한 일부의 샘플링, 소비자 소비 품목을 정하는 건데, 그거는 관련 공무원 혹은 관련 연구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품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판단 추출이라고 합니다. 할당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각 집단에서 필요한 개수의 표본 요소를 선택해서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층화 추출과 혼동하기 쉬운데, 사실은 모집단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눈다는 점에서는 층화 추출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 집단에서 표본 요소를 선택할 때 층화 추출은 여기는 무작위로 추출하는 반면에 할당 추출은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한다. 연구자의 선택에 의해서 추출이 되는 것을 할당 추출이라고 합니다. 편의 추출은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본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약물에 대한 암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국 또는 전 세계 암 환자 중에서 일부 환자를 선택하는 대신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신이 속한 병원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가 우리가 편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컨비니언트한 거죠. 편의상 자기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편의 추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 추출은 표본 추출의 과정에서 표본 요소를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확률적 추출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비확률적 추출, 어떤 재량과 선택,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자의 편견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계학의 표본분포 이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한 조사, 그리고 조사 대상이 비협조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90쪽에 모수와 통계량의 관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이런 예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앙골라인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할 때 인종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찾은 다음에 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죠. 키라든지 피부색. 왜 그렇게 해서 앙골라인의 남성 평균 키가 172cm이고 피부색이 검다고 말해주면은 대략적으로 앙골라인에 대한 인종적 특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데이터, 통계 자료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통계적 특징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대표값 배웠었죠. 평균이나 분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거를 알려주면은 통계적 특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통계, 샘플, 데이터, 샘플링해서 찾은 데이터를 데이터의 어떤 총 개수, 통계적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표본, 죄송합니다. 통계적 총 개수, 그러니까 총 몇 개, 뭐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때 설명드렸죠. 시간적으로는 타임 시리즈라고 했고, 지역적으로는 우리 크로스 섹션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샘플 데이터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가, 최소값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교수학습 시스템에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0조 표본 평균과 모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0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집단의 특징. 그래서 우리 그거를 모수, 파라미터라고 하고 우리가 그거를 뭐 대표적으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죠.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재에서는 모평균을 미우,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하고 표본의 경우에는 모평균과 대비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있고 표본 분산을 시그마 제곱과 대비해서 s제곱, 스몰 s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본 평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과 모수와의, 즉 모집단의 파라미터들과의 통계적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표본을 통해서 모수의 특징을 우리가 유추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리고 어떻게 모집단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량,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해서 그 모수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통계량과 모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예는 이런 예를 했어요. 어떤 항아리, 이게 이제 항아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항아리에서 10, 20, 30이라는 숫자라고 쓰인 구슬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각 구슬을 꺼낼 확률은 동일하게 3분의 1이죠. 이 항아리의 숫자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평균은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 그걸 나누면 20이 되겠죠. 모집단의 평균은 미우는 20이에요. 이게 미우. 분산 시그마 제곱은 우리 분산에 대한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시그마 제곱은 3분의 200이 나옵니다. 이때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자라고 했어요. 표본 추출은 하나의 구슬을 꺼내고 숫자를 기재한 후에 이 구슬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고 두 번째 구슬을 꺼낸 숫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꺼낸 구슬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은 후에 다음 구슬을 꺼내는 방식을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추출.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꺼낸 구슬을 항아리에 넣지 않고 두 번째 구슬을 꺼내는 경우,
추출을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를 꺼내고 나서 다시 넣으면 3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지만 비보건 추출의 경우에는 하나를 꺼내고 나면 2개가 남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표본 크기를 2로 하는 보건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 추출을 할 때 나오는 게 이렇게 10, 10, 10, 20, 10, 30 그래서 뭐 20, 10 해서 30, 20, 30, 30 이렇게 각각의 9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각각의 샘플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 됩니다. 교재 191쪽 상단에 보건 추출 방식의 표본 추출이라고 해서 그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91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본 평균을 이제 X바라고 합니다. 여기 X바. 왜냐하면 10과 10의 평균은 10이죠. 10과 20의 평균은 15. 10과 30의 평균은 20. 그래서 이러한 표본에 대한 평균을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고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값은 10, 15, 20, 25, 30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기 표본 평균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10이 나올 수 있는 확률, 15가 나오는 경우, 20, 25, 30이 나오는 경우가 각각 한 번인 경우, 두 번인 경우, 세 번인 경우, 두 번인 경우, 한 번인 경우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학기 초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각각의 확률이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이라고 되어 있고 10, 15, 20, 25, 3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게 많이 촘촘해지면 어떤 분포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바꿔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샘플, 이 예제, 이 사례에서의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20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1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할 경우 표본 평균 X바와 모수와의 관계, 즉 보건 추출을 통해서 표본 평균 X바 모수의 관계를 추정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전국적으로 모수의 평균, 모평균, 뮤가 나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시그마 X제곱, 여기서 이제 아래 첨자로 X바가 있어요. 아래 첨자로 X바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다. 우리가 그 모 분산의 경우에는 그냥 시그마였는데 그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모 분산을 n-n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X바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보다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이것은 오차라는 것은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1에 간략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91쪽 하단 예제 6.1을 보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6장에서 표본 평균은 표 6.1에서와 같이 10, 15, 30 등을 확률적으로 취함으로 가로가 된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죠. 그리고 4장에서 x가 확률 변수일 때 취할 수 있는 수치의 분포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x바가 4장에는 x인데 6장에서는 x바가 확률 변수이므로 표 6-1을 아까 나와 있는 6-1을 x의 확률 분포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x바의 가로라고 부른다. 우리 x바라는 것은 아까 뭐 두 개 고른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고른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바의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2쪽 상단에 URL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 추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192쪽 맨 위에 있는 URL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쪽 상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일반화했던 것처럼 EX 바가 즉 표본 평균이 전국적으로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분산의 경우도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190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서 모 분산과 그러니까 평균의 경우에는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이 같지만 분산의 경우에는 다르죠. 그 표본 분산의 경우 x바의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n이 얼마였죠? n이 3이었죠? n이 3.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분산 즉와 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x바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했었죠. 근데 여기서 스몰 s제곱은 뭐냐면은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추출할 때 그 표본 내 숫자의 분산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x바의 분산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분산을 나타내는 거고, 이 s제곱은 어느 하나를 뽑았었을 때 이 10과 20의 분산을 나타내는 게 s제곱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를 통해서 봤었을 때 여기의 값은 이제 50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00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제 6.2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문장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그래서 모집단 자료의 특징은 가로로 표현할 수 있다. 모수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표본을 추출하고 가로의 값을 구한다. 가로, 즉 통계량이죠. 통계량의 값을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모수를 유치한다. 가로,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수를 유치하려면 통계량과 모수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통계량과 모수 중 x바와 뮤의 관계, 즉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모든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마다 표본 평균이 존재하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일치하고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눠준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을 찾아서 표본 내 숫자와의 분산 S제곱과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93쪽에 우리가 시그마 X 바라고 하는 이 부분을 5장까지에서는 X 바의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6장에서부터는 표본 평균 X 바의 표준 오차, 표본 평균 X 바의 표준 오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추출 오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표본 추출 오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통계량에서 모수 값과의 차이가 표본 추출 오차입니다.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어떤 통계량과 모수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고, 교재 194쪽 4쪽 하단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그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가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표본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자, 시그마가 되겠죠. 시그마에 따라서 우리가 표본 추출의 오차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표본 크기가 클수록 표본 추출 오차가 작아진다. 그래서 앞에서 앙골라인의 평균 키를 알고자 할 때 100명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 보다 5명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 비교해보면 앙골라인 100명을 뽑는 거랑 5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키를 구했었을 때 어느 게 더 전체 앙골라인의 키를 설명을 잘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점점 그 전수조사에 가까워질수록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림 6-4를 보면은 195쪽입니다. 표본 크기에 따른 표본 추출 오차의 분포라고 해서 표준 오차의 크기가 지금 모집 단위 X가 정기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표본 크기가 2인 경우와 표본 크기가 10인 경우, 그리고 표본 크기가 100인 경우에 표본 추출 오차의 분포를 보면은 우리가 표본 X바의 표준 오차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되고 여기서는 0.316, 여기서는 0.1 평균과 같아지겠죠, 거의. 그래서 표본 추출 오차의 분포가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X가 N과 0,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에서 평균 0에 가까워지겠죠, 더. 표본의 숫자가 크기. 여기서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는 거의 0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추출의 오차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6-5 시그마의 크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크기에 따른 표본 추출 오차의, 즉 표준 오차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가 1일 때, 시그마가 2일 때, 시그마가 3일 때 각각의
그림을 보시면은 비교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변수 x, 즉 모집단의 표준 전기 분포 0과 1, 평균이 0, 분산이 1인 시그마가 1인 값을 따른다고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가 즉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점점 벌어져 있죠. 분포가 즉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 저자는 이걸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웹사이트 URL을 보시면 그 애니메이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 개를 그 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100번 실험을 한 결과 이런 분포로 나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 n이 작을수록 표본 추출 오차는 커지고 반대로 n이 크면 클수록 표본 추출 오차는 작아지는 거죠. 시그마 표본 편차가 클수록 표본 추출 오차는 커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표본 추출 오차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당연히 표본 추출 오차가 작은 게 좋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n이 크면 클수록 좋고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예제 6-5 슬라이드가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라고 해서 동물에 대한 동물 건강, 우리 요즘에 뭐 후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후가 아니라 OIE라고 하는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그래서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1등급. 우리 지금 뭐 이거를 코로나19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서는 2등급, 이렇게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 기준을 평가한 다음 총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1, 2, 3, 4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준 중에서 하나는 조사한 두수, 즉 그 광우병 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조사한 소의 숫자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광우병에 대한 국가 등급을 매길 때 샘플의 사이즈, 즉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전체 모집단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잘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수가, 즉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제 결과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표본 평균과 모수의 관계, 그래서 우리 이번엔 분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본 분포의 모양,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따르는 경우, 우리 정기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 정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 분포를 가정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떤 유리한 면이 많은 거죠. 그리고 분석의 시사점이 통계적으로 정당하고,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보면은 표본 평균 X반은 표본 크기에 관계없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 왜?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림 이거는 그림 우리 6.6입니다. 모집단이 정기 분포를 따를 때의 X바의 분포, X바. 여기서 X는 모집단이고 그게 정기 분포이고 X바는 표본이겠죠. 네, 표본인데 이때의 표본의 크기가 n이 2일 때, n이 5일 때, 그리고 n이 10일 때, n이 100일 때. 각각 보시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사하게 n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평균 x가 0하고 요거에 따를 값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은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 경우에는 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n, 모집단의 크기 n이겠죠. n. 그 다음에 표본 크기 n. 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표본 크기가 일정, 하나 모집단 크기가 클 때, 표본 크기가 일정하고 모집단 크기가 다를 때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6.7에 이 경우가 나타나는데, 표본 크기는 n10으로 일정합니다. 근데 모집단의 크기가 다를 때 확률 x바이 분포를 보면은요, 이렇게 n이 13, 그러니까 라지 n이 모집단의 크기 111, 1001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원하는 정기분포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정기분포의 특징, 뭐 종의 모양이고 여기 양쪽이 대칭이고 그런 설명들이 있었죠. 여기서 표준 정기분포의 경우 여기에 이제 근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크기 n이 클수록 표본 라지 n이에요. 캐피탈 n이 클수록 표본 평균 x바이 분포가 정기 분포와 유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집단의 크기가 일정하지만 표본 크기가 다를 때, 모집단이 일정하지만 표본 크기가 다를 때, 지금 그림 6-8의 x바이 분포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은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스몰 n이에요. 스몰 n이 2일 때 이게 이런 형태고, 스몰 n이 25일 때 x바이 분포는 이렇게 정기분포의 모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2와 25일 때, 표본 크기가 2와 25일 때의 x바이 분포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이거를 특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5가 정기분포의 모양과 더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표본 크기가 커지면 x바이 분포가 정기분포와 유사해짐을 유추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표본, 샘플, 분석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즉 분석 개수가, 대상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기분포와 유사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기분포의 여러 가지 특징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의 크기가 크고 표본 크기가 크다면은 표본 평균이 정기분포에 가까워질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를 중심극한 정리, 그래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합니다. Central Limit Theorem.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통계적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좋겠습니다.